시원하게 내두르는 칼에 속수무책으로 베어지는 대나무들. 칼을 잡은 순간만큼은 경건해지는 몸과 마음. 잊혀져 가던 우리 역사 한 페이지에 숨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차근차근 나아가는 그들이 걷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칼을 써왔을까요? 먼 옛날 삼국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일본에 칼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했고, 그중 중국 명나라에서 외구의 침략에 대비해 만든 절강병법이란 전술로 인해 칼보다 활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우리는 조선의 병법이 중국 절강병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활을 많이 쓰는. 우리 설화에 보면 주몽이 활을 쏘았다 이런 내용은 있지만 누가 칼을 썼다는 얘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활을 쏘고 그다음에 이제 기마부대가 가로 뭉개고 또 창 뭐 이런 걸 쓰고 마지막에 우리의 그 옛날 장군복을 보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화살통을 메고 활을 메고 굉장히 무거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검을 하나 매는 거죠. 그래서 전투 방법이 주로 활을 의지하고 기마로 가름치고 하는 그런 전투니까 일본처럼 주로 칼을 쓰는 병법은 아니었다 이거죠. (23년간) 직업 군인으로 살아왔던 문유한 씨. 복무 중 우리나라의 역사를 전쟁사적 관점으로 보면서 병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명예전역 후 그간 쌓아온 지식을 믿고 장식용 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식용 칼로 나무를 베다 부러졌다는 고객의 항의로 진짜 칼을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아시겠지만 임진왜란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 전에 각 전국의 뭐 교토, 나고야, 구마모토, 후쿠오카 각 지역의 성주들 통일했잖아요. 통일해서 그 힘을 모아서 조선을 침략했는데 그 이후는 이제 에도 시대라고 그러는데 에도 시대에 접어들면서 천황이 있지만 실제로 장군, 쇼군 정치를 했는데 각 성마다 성주들이 자기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라이를 키우고 사무라이 무사를 키우고 도금을 만들고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무술을 계속 키웠죠. 그리고 지금 일본 책 보면 일본 전역의 명도공 분포도를 보면 각 성마다 다 그렇게 발전이 있고 역사적으로 오래 수십 대에 걸쳐서 칼을 만드는 도공이 계속 배양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칼의 역사가 잘 보존되어 있지 않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속적인 대를 이어 발전, 그게 계속 노하우가 축적되고 그렇게 해서 학문적으로도 완전히 체계가 잡혔어요. 우리는 그에 반면 조선에서도 무기를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는 더욱이나 만들지 않았죠. 누가 대를 이어서 계속
칼을 만드는 대장업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70년대 이후에 좀 살만하니까 그냥 뭐 차 스프링으로 만든 기록도 있고 뭐 이렇게 철공소에서 시작한 것이 우리 도금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맥이 일단 좀 끊어졌다고 봐야죠.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칼 제작소. 수백 년간 대가 끊겼던 우리나라 칼을 살려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죠. 칼을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철입니다. 칼에 사용되는 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단조강과 특수 합금강입니다. 단조강은 일정한 온도로 가열한 철을 망치로 수십, 수백 번 내려쳐 만드는데 그래서인지 부드럽고 충격 흡수력이 좋아 딱딱한 물건을 베도 손에 무리가 오지 않죠. 특수 합금강은 탄소량이 많은 철과 여러 가지 합금을 더해서 만든 철로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철이지만 강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강해 베는 용도로 사용하는 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철을 사용하든 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요. 바로 열처리입니다. 그냥 쇠를 말하자면 이 강하게 밀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경도를 높이는 거죠. 말하자면 경도를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차등 열처리를 하는 건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 고증에 있는 방법으로 열처리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뭐 힘드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때 못지않게 물론 열처리는 잘 되지만 그 방법도 우리가 계속 쓰고는 있지만 다량으로 나갈 때는 그 방법은 안 쓰고 지금 현대식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현대식 방법도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진짜 이게 깠다 가면 이것도 크랙 다 가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난이도가 좀 있죠. 최고 난이도 있는 게 열처리 작업이에요. 열처리를 해주는 이유는 날의 경도, 즉 잘 벨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날은 단단하게 하고 몸통 부분은 부드럽게 만들어줘 충격 흡수를 해 쉽게 부러지지 않게 해줍니다. 열처리 작업이 끝나면 얼추 검신이 완성됐다는 건데요. 검신이란 검집을 씌우지 않은 쇠만 있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열처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위에는 열처리가 안 돼 있는 거고 여기하고 여기까지 열처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열처리가 안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차등 열처리라 그러는 거예요. 칼날을 갈아주는 작업은 열처리로 인해 만들어진 무늬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칼 중앙에 나 있는 선을 더 확실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죠. 이 검선이 중간에 있는 검선이 이 검신이 이제 사용될 때 배기를 할 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이에요. 이 선이 일정치가 않으면 아무래도 이 사용을 하실 때 검도인들이 사용을 하실 때 검선의 작용을 어느 정도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검선이 쫙 일정하게 꼭 백사장 파도 모양 그 백사장 사선 모양 그렇게 싹 이렇게 예쁘게 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이게 미술품 아니면 예술품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공예품 못지않게 칼도 예술적 섬세함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칼날에 하는 마지막 작업, 그림을 새겨 넣습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칼 주인의 이름이나 칼을 만든 장인의 이름 또는 호를 넣기도 하는데요. 그저 도안을 보고 따라 그리기만 했다며 한없이 겸손했던 승호 씨지만 정말 인정해 줄 만한 실력은 확실합니다. 차갑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칼에 그림 하나 새겼을 뿐인데 달라 보이네요.
검신을 완성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칼도 자신의 일과가 끝나면 편히 쉴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필요한데요. 바로 검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정한 깊이로 속살을 파낸 다음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잘 붙을 수 있게 고정시킵니다. 이게 붙이고 봐야 돼. 이게 일정한가 검집도 보고 일정하지 않으면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잡아줘야 돼. 일정할 때.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 보이는군요. 대장장이에서 목수까지 이만하면 만능인 아닌가요? 최근엔 대량 생산도 늘어나는 추세고 그만큼 빠르게 생산해내기 위해 검집 틀을 잡아주는 기계도 들여놨지만 영 탐탁지 않습니다. 기계가 도입이 돼도 어차피 사람 손은 다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기술이 좋은 기술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인들이 많아야 되고 그러려면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그 과제가 바로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같이 오래 일을 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밑에 이제 배우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진짜 빨리 제대로 만들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야죠. 원래요? 사이즈는 그거는 그대로 잘라도. 옆에서? 일본에선 칼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예술품 하면 도자기, 그림 등만 취급하지만 일본에선 미술대학 안에 칼 만드는 학과도 있을 정도로 예술하면 칼이 당연 1순위라네요. 또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모든 작업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검집, 장식품, 매듭묶기 등등 보통 칼 한 자루 만드는데 1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 왜 예술품으로 취급하는지 알만합니다. 그런 일본에서 4년 동안 검신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왔다는 문준기 씨. 한국에 돌아와서 그 많은 일을 겨우 3, 4명이서 해내야 하니 힘들기도 했을 텐데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직업에 기천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같은 때도 사무라이 바로 아래 직업이 이제 도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이제 거진 계층도 높은 층에 들어가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그 철 다루는 기술 자체를 국가에서 조선시대 그 이전에도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이렇게 천대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기록에도 보면 임진왜란 때 이제 한국에서 많은 도공들이 붙잡혀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가잖아요.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들어서면서 조선하고 타협했던 게 잡혀갔던 사람들을 이제 되돌려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많은 도공들이 조선으로 안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칼의 역사가 끊겼다가 다시 이어져 가는 추세고 일본은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방식과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술을 점차 발전시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됐죠. 과거의 기록으로 따지고 본다면 우리나라 칼과 일본 칼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요 검나를 도신이라 부르는데
조선 시대 도신하고 그당 지금 일본도하고 그렇게 크게 큰 차이는 없어요. 외형상. 그러니까 약간 광코 부분이 살짝 틀리고 이런 거는 있는데 그렇게 크게 큰 차이는 없고 그다음에 같은 뿌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일본도 같은 경우는 초기 발달이 백제에 보면은 환두대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변화가 와가지고 현재 일본도가 나온 거고. 여기 보면 오늘은 준기 씨가 칼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그거 어딨냐? 여기 있다. 이거잖아. 이거 이거 말고 이거 이거하고 이거잖아. 일본도는 그래서 보면 뽑았을 때 이 쉼이 주로 배는 쪽에 더 특화된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게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냥 쳤을 때 찍히는 것보다 벨 수 있는 거에 강하다면 우리 쪽 검을 보면 우리 쪽 검은 주로 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책에서도 나오지만 그래서 베는 것보다 주로 찌르는 쪽이 강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같은 경우는 절삭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 이런 거 보면 조선 스타일의 칼들은 배기보다는 찌르고 이런 쪽으로 많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보면 이제 이건 이제 내가 조금 크게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였잖아. 예. 이 정도 사이즈면 보면 기본적으로 두 손으로 잡기면 조금 버거운 조금 작은 느낌. 18cm 정도 쓰니까. 예. 그러니까 한 손으로 많이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그때 찌를 수 있지만 일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보통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지? 길이가 이제 나이 길이에 따라 틀린데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28cm에서 27cm 사이. 그렇다면 거의 10cm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일본 칼과 검을 얘기할 때 일본의 칼의 차이점은 칼의 휨 정도나 생김새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다는 건데요. 우리 칼은 역사적 기록이 많지 않아 칼 모양을 보고 사용법을 유추해 보는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검 자체는 솔직히 일본이 검은 잘 만듭니다. 그들이 아까 말했지만 일본이라는 게 700년 정도의 무사 집권과 그들이 상징물을 만들다 보면서 점점 그 노하우가 쌓여졌고 그 시작은 이제 준기가 얘기하겠지만 시작은 아마 우리 쪽에서 넘어간 것 같아요. 뭐 중국 기본적으로 일본 애들은 중국에서 넘어갔다고 하는데 가장 왜냐하면 그 철이 가야가 들어간 철이고 가야에서만 문화를 갖기 때문에 우리 쪽인 어떤 검의 기술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검 만들기 기술은 잃어버렸지만 그 흔적은 일본도에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도의 어떤 걔들이 발달된 기법이나 그걸 통해서 쇠를 제대로 다루고 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걸 배우고 거기에 우리 검의 형태와 우리 검에 맞는 검을 만든다면 우리에 맞는 검 한국의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담긴 검을 만드는 어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도 일제강점기 같은 시대 때는 이제 조선이 식민지고 하니까 무기를 만들면 안 되는 국가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기 만드는 거를 금지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집안에서도 소유하고 이런 거 자체를 금지시켜버렸으니까 미국의 그 일본한테 전쟁을 승리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광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있던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 그쪽에 몸을 담그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체제 자체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편하고 좋으니까 법들을 꼭 개선해야 될 필요가 없다 싶은 것들은 개선을 안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성향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칼도 그때 억압됐던 게 현재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고. 모든 업무를 마친 그날 밤
쑥스럽지만 접니다. 이곳에서 도복을 갖춰 입고 칼을 잡으면 자연스레 몸과 마음이 경건해지는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분들 모두가 그럴 겁니다. 실제 날이 선 칼로 검도를 하여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집중하게 되는데 아차하는 순간 다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검도를 배우고 정신도 수양하는 이곳은 검도 검리 연구회입니다. 지금은 동호회로 자리 잡았지만 처음 연구회가 생겨난 건 정신 수양의 목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만들어 판매하기만 했던 문희안 씨는 한 고객에게 칼이 휘어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알고 보니 칼을 다루는 자세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칼을 사용하는 올바른 자세를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일본식 복장을 갖추고 칼을 잡았다고 일본을 숭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칼의 역사가 깊은 선배 무도인들의 정신을 배우고 싶었던 그 마음이 컸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의 복장을 갖추고 있고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검에 대한 무도를 일어났고 사실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어떤 병법이었지만 그게 점점 사람을 죽이는 칼이 살인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칼로 바뀌어갔어요. 철학이. 그래서 활인검이라고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을 때 함께 이렇게 어떤 기술 예전에는 이런 저희가 쓰고 있는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극의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입문을 하게 되면 서약서를 써야 될 정도로 비밀의 어떤 방법들이었는데 지금 현대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땀을 흘리고 함께 수련을 한다는 것이 저희 수련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칼의 시장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 중심엔 미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칼을 생산한 뒤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수출을 하고 있죠. 중국이 싼 값에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수출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1%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그 검 제작이라든가 이 검술이라든가 검도 그 전통이 사실은 잘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거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검을 복원하는데 또 제가 무역을 통해서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현재로서는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는 대만, 홍콩 그런 데서 제작된 칼들이 그 각 서양 그러니까 북미 대륙이나 유럽 쪽에 거기에 많이 보급을 되고 있고요. 거기 매니아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시작은 좀 늦었지만 우리 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친다면 언젠가 중국도 역전할 수 있겠죠. 저희는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이 길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세계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선 그 나라에서 뭘 하는지 알아두는 게 좋죠. 그래서 요즘 문희환, 라연이 부부는 바쁜 와중에도 틈날 때마다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시장에 대해 조사하고 전시회를 찾아보는 일이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자신의 칼을 알리는지 궁금했고 그렇게 처음으로 미국에도 방문해봤습니다. 있지만 이게 뭐 해외인들이 다 오는 것 같아요. 다음 그림에서 동양인들은 총 만드는 사람도 물론 오지만 90%가 총, 10%가 소드 앤 나이프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가하는 나라가 일본 도검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고요. 근데 일본 도검과 중국 도검과 한국 도검이 있는데 일본 도검은 비싸잖아요. 네. 근데 중국 도검은 싸요. 싼데 너무 허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 한국 거가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제품은 일본 못지않은 그런 제품을 저희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는 거죠. 네. 미국 사람이 총, 칼, 나이프, 소드 좋아하는 건 상상 밖이에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뭐 총기 문제로 그렇게 시끄러워도 총기를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사람들은 역사가 한 300여 년 되는데 역사가 없으니까 역사가 있는 심오해 보이는 사무라이 문화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도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 사무라이 관련된 영화도 대부분 미국에서 나오고 니혼도 뭐 카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제일 큰 시장은 미국 시장입니다. 중국과 비슷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칼을 만든다는 인식을 심어놓는다면 우리도 승산이 있겠죠. 미국의 총회사는 다 머지않아 저렇게 큰 전시회에서 우리나라 칼이 전시돼 있었으면 좋겠네요.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 시장을 소홀히 할 순 없습니다. 제일 먼저 정성을 들여야 할 시장은 우리나라죠. 문자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강철 만든 특수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강해요. 스틸이 좀 강해서 배기를 초보자들이 잘못해도 휘지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좀 이렇게 배기할 때 약간 퉁퉁 튀는 맛이 나요. 휘지 너무 이제 경도가 있으니까. 근데 막 힘으로 베는 사람들은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샘플 하나 만들어봤어요. 여기 고성 그 호도 넣고 우리 장인의 호도 넣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들어보십시오. 무게가 대나무 베기에는 참 좋은 겁니다. 검을 보는 눈빛이 살아있는데요. 예. 검선도 세심히 살피고 무게감도 확인해보는 꼼꼼함까지. 무게가 괜찮죠. 이게 칼 명칭이 기우기가인데 기우기가는 불교의 그 시무가에 나오는 스님 목동이 소를 설법해서 이제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 유유자적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말탈기, 소, 돌아갈 기, 집가차, 기우기가. 휙휙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젊은 사람들도 내기 힘든 소리를 대단하셔요. 굉장히 파고들어요. 저기 종이 하나 가져가. 얼핏 보면 같은 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칼입니다. 물체를 베었을 때 베어지는 모습과 소리를 들어봐야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칼의 생김새는 일본 칼과 비슷하긴 하지만 싼 값으로 대량 생산된 중국 칼이죠. 칼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안 좋은 칼이라는 사실은 알 것 같네요. 시원시원하게 잘려나가는 종이를 보니 개운한 기분마저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내는 칼은 확실히 중국 칼보다 품질이 좋군요. 도복을 챙겨 들고 어딜 가시나요? 오복, 대나무, 저대. 챙긴 준비물에서부터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대전시 동구 파남동에 있는 전통문화원. 가끔 연구의 사람들과 함께 그동안 수련해온 실력을 발휘하러 오는 곳이라는데요. 쉽게 말해 실습을 나온 겁니다. 날렵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딱딱한 대나무를 깔끔하게 베어내는 모습에서 깊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살짝 삐끗했지만 멋지게 마무리. 칼이라고 다 대나무를 베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철로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 사용도가 달라지는데요. 제 검은 단조검이라고 그 대장장이가 이거 일일이 쇠를 두드려 가지고서 만든 검입니다. 그 단조검의 장점이라 하면은 그 강한 물차와 부딪혀도 절대 부러지질 않습니다. 휘면 휘었지 부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고, 그 휘었을 때 또 바로 잡으면 바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그 대나무 뱄을 때 사각사각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작은 체구의 어르신이 무척 당당해 보입니다. 이거는 접쇠라 해가지고 새로 이게 접어가지고 자꾸 접어서 그래가지고 만드는 칼입니다. 그 접쇠다 보니까 칼을 보게 되면 이 라이트 모양, 나무의 라이트 모양으로 그런 것이 그 바닥에 볼 수가 있어요. 그 접쇠입니다. 이거 아주. 쇠를 접고 또 접는 피 같은 노력이 있어야 완성되는 접쇠 칼처럼 우리나라 칼을 알리기 위해선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할 테죠. 그리고 먼 훗날 칼의 기록이 나이테처럼 남을 겁니다. 이미 저희는 맥이 한번 끊겼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디가 더 우세하냐 물어보면 당연히 일본이 우세하죠. 일본도 솔직히 2차 세계대전 패망하면서 한번 끊겼었어요. 한번 끊겼었는데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가지고 그 다시 현재 일본도를 재생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 물론 그만큼 이제 갖고 있는 기록물들도 많고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어지기는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록물이 많지도 않고 유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먼저 나서가지고 그거를 이으려는 사람도 없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전혀 지원도 없었고 뭐 그런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벼른검하고 네. 공검률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가장 남은 게 이제 그 훈련도관 검 있잖아요. 이렇게 직접 많이 썼던 거. 네. 고급검이라고 이제. 남아있는 기록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소중한 조각들을 모아 차근차근 우리 칼의 역사를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
나연칠기나 이런 것들은 모든 문화는 그 바탕 문화가 있어서 거기에서 응용이 되는 겁니다. 문화가 다양해야지 어떤 문화가 더 크고 발전하는 거지 문화가 다양하지 못하면 그건 쪼그라들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나전치기도 그렇고 하다못해 담뱃대도 문화재하고 얘를 만든 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도 보면 종이 많아야지 더 건강하잖아요. 특히나 검 같은 거는 누가 그러죠. 검은 그 나라의 뭐 스피릿이라고 혼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나라를 지킨, 이 민족을 지킨, 문화를 지킨 그 도구거든요. 상징성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의미가 있고 앞서 제가 말한 대로 우리의 역사가 담긴 검,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물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일본 자체에서 철을 생산 못했다. 우리나라 칼이 낫다, 일본 칼이 낫다의 문제로 싸우는 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가야에서 주로 철이 유명했고 거기는 우리에게 남겨진 문화, 유물을 소중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우리는 칼의 길을 걸어갑니다.